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 제노바의 대형 병원, 소수의 병원만이 존재하는 외곽 도시. 제노바의 병원 병실에서는 수많은 환자와 관광객들이 뒤섞여 빨리 자신을 치료해달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병실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소년이 보이는데요. 이제 막 학교를 입학해야 될 것 같은 소년의 관자놀이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인 공업용 봇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년의 옆에는 부모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소년의 손을 붙잡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듯 작게 흐느끼고 있기만 한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카메라를 들고는 소년의 병실로 다급하게 들어와 무언가 촬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관자놀이에 못이 있는 소년과 한국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분들,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제노바에서 태어난 8살 아들의 엄마 메르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탈리아인들도 잘 모르는 마을이 바로 제가 태어난 제노바인데, 그만큼 제노바는 이탈리아의 도시와 마을 중에서도 다소 발달하지 않은 의료체계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러한 환경에 왜 나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희 아들과 함께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매우 특별한 삶을 사는 지금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8살이 된 저희 아들 앤디는 고작 8살의 나이이지만 이탈리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3개국의 나라를 경험한 아주 특별한 아이인데요. 하지만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던 시절 저는 절대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으려는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는 저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려 3번의 이혼 과정을 진행하시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을 거친 정말이지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일 밤 부부싸움을 끝낸 뒤 저에게 찾아와 제가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이라며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라는 말을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는 이러한 부모님의 말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주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는 부모님 간의 사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질 때마다 극심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증상을 가진 채로 힘들게 학교에 다니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지긋지긋한 부모님을 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더는 어머니에게 제가 인생의 실패작이라는 좋지 못한 얘기를 들을 상황도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취직과 저희 학업을 늘리기 위한 대학교 입학이 아닌 오로지 저희 생존을 위한 제가 살고 있던 마을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도시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에 성공했다는 사실마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던 저는 집에 아무도 없던 평범한 오후 시간, 작은 여행 가방과 함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늘 저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는 부모님께서 제 눈앞에서 사라진 상황 때문인지 대학교에 입학하며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던 저는 급속도로 상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대학교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저에게는 거주에 대한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룸메이트 글을 통해 한 남성과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에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던 저에게는 당장 집에 거주,
비용을 같이 부담해줄 공동 거주자가 필요했기에 저에게는 선택권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미 대학교 입학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구하는 게 급선무였죠. 하지만 이러한 저의 두려움과 달리 제 눈앞에 나타난 남성은 뜻밖에도 매우 멀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큰 키에 깔끔한 옷을 입고 있던 성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남성은 자신 또한 타국에서 오게 되어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룸메이트를 구하게 되었다면서 서로의 생활을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같이 학업을 쌓아나가자는 매우 건전하고도 건설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였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인을 마주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국인 친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기자로서 성공하고 싶다던 성명이는 한국의 대학교와 연계된 시스템 때문에 이곳 이탈리아로 유학을 잠깐 오게 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꿈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량한 기자라는 얘기를 저에게 참 많이도 해주었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도 하면서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저를 도와 꼼꼼히 해주던 이의 모습은 정말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때 처음으로 성명이와 함께 한국 여행도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과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로운 나날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던 성명이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당장 한국으로 가봐야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제 이 집에서 더는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명희는 저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뒤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성명이의 부모님께서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평범한 식품 관련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이탈리아인 남성과 결혼에도 성공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도 성명이에 대한 생각이 몇 번씩이나 났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상태였고 저 또한 안정적인 가정을 하루라도 빨리 꾸리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저 저와 어느 정도 잘 맞는 이탈리아인 남자와 평범한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결혼식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불행 중 다행인 제 아이는 빨리 가질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절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성명이와 함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지냈던 경험은 저에게 결혼과 안정적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경험이 되게 되었고 저의 생각을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탈리아인 남편도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고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앞으로 저에게는 행복한 나날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저희 아들 앤디가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성격이던 저희 남편은 술만 마시면 도저히 성격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에는 제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가까스로 술에 대한 유혹을 참아냈던 남편은 아들 앤디가 태어나자마자 마치 지금까지 참아왔던 술에 대한 절제가 풀려버린 듯 매일매일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 그럴수록 점점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앤디가 매우 어렸을 때에는 육아적인 남편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저에게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헛소리를 내뱉기 일쑤였고 저는 이러한 결혼 생활에 점점 지쳐버린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결국 술을 마시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결국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까지 쫓겨나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의 선택을 이미 내린 상황이었죠. 남편은 이혼하자는 저희 말에 흔쾌히 알겠다는 말을 내뱉고는
자신의 짐을 챙겨 자기 아들인 앤디는 보지도 않은 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싱글맘으로서 앤디와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저는 더 독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고, 앤디를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 데려가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몇 년 정도만 더 지나면 앤디가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저는 더욱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했고,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면서 제 몸의 수명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거래처 중 알고 지내던 중국인 친구가 제가 아이가 있는 싱글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미 이혼이라는 뼈아픈 실수를 겪었던 저는 다시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나머지 저는 점점 그 중국인 친구에게 경계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그 친구 그리고 앤디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재혼의 현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더군요. 그런데 앤디의 새 아빠이자 저희 중국인 새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앤디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남편은 저에게 먹어보지도 못한 중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내라면서 회사 일과 육아로 피곤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앤디는 중국에서 자라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며 가정을 점점 붕괴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저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러한 남편의 이상한 요구들을 들어주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중국인 남편이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이 있어야 하는 시간에 보이지 않아 집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던 순간 저는 앤디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앤디의 방문을 열었을 때에는 앤디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대체 무엇 때문에 못이 그곳에 박혀 있었는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곧바로 구급차 운송업체에 전화한 뒤 앤디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관자놀이의 못을 보고는 심각한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단순히 못을 제거하는 1차원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자신들은 도저히 손대지 못할 수술의 영역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저 상처를 치료하듯이 간단한 소독과 붕대 처방을 해준 병원의 의사는 살면서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수술해주는 병원을 따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앤디의 의식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도저히 의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무려 10일이 넘는 시간을 앤디의 관자놀이만 보며 기도를 하던 저는 병원의 병실에서 그저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순간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작정 휴대폰을 꺼내 모든 방송국과 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저는 문득 아주 오래전 시의 이메일 주소가 떠올라 그곳으로 앤디의 사진과 함께 저희 상황, 그리고 제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상당히 긴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려 수년이 지난 상황이고 메일에 답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앤디에 대한 모든 상황을 포기했던 순간이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버티며 앤디의 못을 제거해줄 의사들을 수소문하던 어느 날 앤디의 병실로 처음 보는 한국인들 여러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소 놀란 마음에 그들에게 누구신데 앤디를 찾아온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작은 명함을 하나 주더군요. 그 명함에는 수년 전 저와 함께 룸메이트로 지낸 성명 씨의 이름과 신문사 관련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은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건너편에는 성명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명 씨는 저에게 소식을 메일로 접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좋지 못한 연락을 접해서 자신 또한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말과 함께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일간지 회사의 글로벌 인터넷 포스트에 기사를 실어주겠다면서 전 세계의 사람 중 단 한 명은 앤디의 못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놀랍고도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은 C의 업무 지시로 이곳에 온 것 같았고 곧 그들은 앤디의 상황을 촬영하고 병원에 있던 의사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앤디를 촬영하러 온 한국인 대학생들도 충격적인 앤디의 관자놀이 상황에 저희 손을 붙잡고는 꼭 누군가는 수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말을 했고 저와 앤디의 상황은 성명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일간지 소식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의 신문사들과 병원 소속 관계자들조차 저와 앤디를 그냥 무시했는데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과 성명 씨가 나서기 시작하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있던 한 의사분께서 제가 있던 병원에 직접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이 수술을 하러 오겠다는 전화가 오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나라 중 한국인 의사분이 온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마음이 놓인 것과 더불어 드디어 앤디의 관자놀이가 정상적으로 되고 못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이탈리아 병원의 의사들은 한국에서 오는 의사라도 저것을 제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약 일주일 뒤 한국인 의사분이 앤디의 관자놀이 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직접 공동으로 진행한 뒤로는 자신들의 의료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서울에서 뼈의학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이러한 섬세한 작업은 아마도 한국의 의사들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수술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이제부터는 그저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며 2차 감염의 방지에 힘을 쓰면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의사분께서도 자신이 주로 보는 글로벌 의학 포스트에 저와 앤디의 기사를 최초로 올린 성명 씨의 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라며 기사를 취재하고 올린 성명 씨와 소속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모든 수술이 완료된 뒤 씨는 저에게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자신의 마음이 편하다는 전화를 주었고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성명 씨에게 꼭 한번 이탈리아에 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성명 씨와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저에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성명 씨는 이러한 저를 이해해 주면서도 항상 앤디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성명 씨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번갈아가며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앤디는 그날의 수술 이후 의식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 빠른 회복으로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축구를 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 성명 씨의 회사 소속 직원분들이시면서 앤디와 저희 상황을 기사로 취재해준 젊은 한국인 친구들이 저와 앤디를 만나러 오기로 약속한 상태죠. 수많은 한국인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앤디와 저 그리고 성명 씨의 행복이 있는 것만 같아서 저의 최종 꿈은 성명 씨 그리고 애담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이탈리아의 모든 의사들도 겁을 먹고 포기했었지만 앤디의 수술을 진행해준 한국인 의사분께도 저희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만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한국이 어떻게 영국보다 잘하는 게 있나요? 내가 벌써 한국에 5년 살았다. 영국에 안 돌아가고 여기 살고 있잖니? 부유했던 저희 집은 이제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요. 피오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해버릴지도 몰랐고 때문에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영국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망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의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며 서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 결혼 후 저를 낳으셨죠. 그렇게 부모님은 그 마트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직접 세운 동네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흔히 아는 작은 사치도 부리지 않으시며 열심히 돈을 모으셨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마트를 하나 개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은 편의점 같은 점포 말고 주차가 50대 가능하고 웬만한 물건들을 대부분 취급하는 대형마트를 오픈했어요. 월마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쾌적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즌별로 인기 있는 품목들을 잘 들여오고 세일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세일도 하면서 고객을 모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먼 거리에 있는 월마트에 가기보다 저희 부모님의 마트로 오기를 원했고 심지어 세일 기간에는 월마트보다 싸다며 먼 동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처음 50대 규모였던 주차장을 더 넓게 확장해야 했고 마트 옆 작은 공터 부지까지 매입하며 주차 공간 100대 규모의 나름대로 지역에 인기 있는 마트로 성장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마트 일을 도왔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사람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계산대에 서서 계산원 업무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마트 업무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마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부모님은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스킬들을 쓰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에 관심이 깊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대학에 가지 않고 부모님 마트에서 일하면서 이 마트를 물려받거나 나중에 내가 다른 곳에서 또 개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저에게 진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으셨고요. 때문에 내가 나중에 마트 사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웬만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만큼 수입이 좋았으니까요. 제가 면허를 따자마자 받은 차 선물도 다른 친구들은 2,000에서 5,000 파운드 사이에 폐차 직전에 차들을 부모님에게 선물 받았다면 저는 4만 파운드짜리 외제차를 선물 받았을 정도니까요. 제가 차를 선물 받은 것도 그 해에 부모님이 이미 오래전에 마트를 개업하면서 빌려왔던 은행의 융자금도 모두 상환했던 연도이기도 해서 그런 기념적인 의미로 저에게 고급 차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어찌 되었던 저는 너무나 행운하라고 느꼈습니다. 학교에 차를 가지고 등교를 하면 친구들은 제 차를 구경하겠다며 난리가 났었죠. 그 정도로 마트는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트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개업 초기부터 있었던 일이고 다른 마트들처럼 마트 내 경비원을 고용하고 최대한 많은 순찰을 시키는 걸로 절도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얌체 같은 좀도둑들은 더 많아져서 이제는 상주하는 경비원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에 이르렀고 경비원을 3명까지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CCTV도 구석구석 모두 설치해야 했고 CCTV를 모니터링하는 직원도 따로 고용해야 했어요. 좀도둑 때문에 연간 20만 파운드 수준의 비용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좀도둑 문화 때문에 성실한 우리 부모님이 연간 20만 파운드를 써야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좀도둑은 정말 미친 듯이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마트뿐만 아니라 월마트도 좀도둑이 너무 심해서 매장을 폐업시키는 곳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곳은 아주 빈민가에 속하는 지역에 있던 마트들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도 그다지 부자 동네는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CCTV나 경비원들을 통해서 좀도둑들을 잡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물건을 되찾았으니 된 것 아니겠냐며 경찰이 그런 경범죄까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며 지금처럼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매우 잘하고 있다며 칭찬해주고 끝입니다. 심지어 전화로만 말이죠. 현장에 경찰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도둑이 도둑질에 성공해서 저희 마트가 손실을 입고 그것을 CCTV로 찾아서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하려고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은 금액의 신고는 제대로 일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손해는 마트에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죠. 만약 그 도둑이 총을 들고 강도를 했다면 영국의 경찰력이 투입되어서 하루나 이틀 안에 잡아버리지만 좀도둑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경찰의 태도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좀도둑을 잡아도 최근 들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경찰들도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깔렸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냐면 좀도둑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주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파워는 대단해서 경찰도 검사도 그리고 판사도 좀도둑에게는 유죄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친 일이죠. 게다가 약 900파운드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취급하며 잡혀도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매우 작은 과태료를 하나 받고 끝입니다. 마치 신호 위반을 경찰에게 단속된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900파운드는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7명의 하루 일당과 같아요. 그렇게 코로나 발발 직후부터 속수무책으로 좀도둑들에게 당하기 시작했고 수백 파운드씩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었습니다. 결국 경영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코로나만 이겨내면 된다고 부모님은 생각하셨고 때문에 무리하게 코로나 기간에 대출까지 받으며 마트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결국 마트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마트 부지를 판매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고 부모님의 20년 넘는 노력 후에 남은 돈은 노력과 헌신에 비해서 그다지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마트를 개업해야 한다면 더 작은 규모로 개업을 해야겠죠. 10년째 타고 있는 제 차는 이제는 유지비를 잡아먹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어야 했던 자동차는 팔아버려야 했죠. 이 자동차를 선물 받았던 그 해가 저희 집이 가장 정점으로 전성기를 달리던 시점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가 낡아버린 것처럼 부모님의 마트도 정말 낡아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영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좀도둑 때문에 그리고 그런 좀도둑을 방치하는 사법 시스템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마트 주인들은 단체를 만들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위까지 하고 있지만 다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들 좌절에만 빠져 있을 수 없어서 어디라도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기운을 내자며 해외 어디라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모죠. 엄마의 여동생인 밀런 이모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모는 저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저희 집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부모님이야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니 무덤덤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경영의 상황과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실패라는 경험도 처음이고 좌절감이 컸어요. 이모는 그런 저에게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마음가짐도 새로 하라는 의미에서 한국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당연히 비행기 값도 이모가 내줬고요.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살고 있는 한국은 매우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몇십 년 전은 몰라도 지금의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어디보다 사회적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 중 하나라고요. 이모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사실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좋은 기회로 한국에 가게 된 경우예요.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근무 후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친척들은 모두 이모의 선택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의심을 하고는 했습니다. 한국이 좋은 나라 중 한 곳이라고 해도 그래도 영국보다는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모는 그렇지 않다며 한국에 남는 것을 고집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모는 아직 싱글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겨서 거기 머무는 것인가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었죠. 몇 년 전 당시에 그런 이유로 한국에 머물게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대요. 이모에 대한 짧은 소개는 멈추고 한국에서 이모와 있으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모는 전화를 통해서 저희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모에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이모도 영국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었고 한국에 산 지 벌써 5년이 넘어가지만 영국의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도둑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어버리는 영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그 우려가 결국 터져버려 저희 부모님 마트가 망해버리기도 한 것이고요. 이모는 저에게 네가 그렇게 자부심 있어하고 세계 제1의 시스템이 갖추어진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부모님 매장을 망하게 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돈 1파운드짜리 물건을 훔치더라도 경찰력이 동원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검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국은 최근 들어 절도 금액 900파운드 미만의 좀도둑은 사실상 무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900파운드 미만의 가전제품들을 훔쳐가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탕 하나, 껌 하나만 훔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소리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경찰이 1파운드짜리 사탕을 훔쳤다고 범인을 잡아주나요? 이모가 한국은 다르다며 했던 말에 대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경찰이라면 1파운드짜리 사탕을 훔친 범인을 잡았다고 치고 그에게 지금 잡혀갈래 100파운드 내놓을래 물으면 그 경찰은 100파운드를 너무나 쉽게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테고 그렇다고 하기에도 고작 1파운드짜리 사탕을 훔친 사람을 찾자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이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규칙에 어긋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없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며 개찰구를 통과하고요. 영국의 도시의 지하철역 개찰구에는 절반 이상의 장소에 모두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개찰구 앞에 1시간을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보자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며 카드나 핸드폰으로 요금을 지불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하철역 직원이나 경비원이 와서 관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이면 당연히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있는 것이고 너무나 상징적인 것이죠. 남이 안 보면 살인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못 배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영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작은 무인 점포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처럼 무서운 경고장이나 경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못 배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무인 점포에서 주인이 없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작은 물건들을 훔쳤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렀던 무인 점포에서 경찰들이 점포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CCTV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염치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꺼내서 질문을 던졌죠. 놀랍게도 경찰들은 기본적인 영어가 가능하더군요. 저에게 영어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그냥 수사 중일 뿐이라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저에게 주고 싶어 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맞고 옳은 것입니다.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더 웃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물건들을 훔쳐서 달아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이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해진 시스템에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에 작은 문제라도 일으키면 사회적으로 쫓기는 위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생전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지만 유럽에 가봤던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국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은 정말로 완벽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큰 좌절감을 겪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고 더 관심 있게 지켜보아서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영국의 좀도둑들이 한국에 오면 그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모임에 가입해서 시위 활동과 법률 개정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케이스를 예를 들며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미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도둑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영국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좀도둑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때 다시 부모님은 마트를 개업하실 예정이고요. 한국처럼은 못하더라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사회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처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멋지고 좋은 장소에 가게 된다면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요즘은 한국이 그런 멋지고 좋은 장소가 되어가는 듯한데요. 신체의 장애로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한국에 살아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인연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라서 더욱더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내가 한국에 살아도 될까? 이 물음은 제 마음속 한켠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군요. 노르웨이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자라온 저는 윌리엄 커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마을과는 다르게 제 몸은 평화롭지가 않았는데요. 학창시절 불행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으며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대수술이 있었고 며칠간 의식 또한 없었다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 장애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였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빠르게 저에게 닥친 불행을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가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인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던 저였지만 더 이상 농구를 할 수가 없었죠. 미국의 프로농구를 시청하는 것은 사고 직후에도 여전히 즐거웠는데 하루는 가만히 경기를 시청하다가 농구를 좋아하던 제가 이제는 직접 할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에 좌절했고 분노감에 그만 TV를 꺼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한 친구 한국 출신의 형우는 저를 보며 휠체어를 탔다고 왜 농구를 하지 못하는 거냐며 불행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답답하다며
저를 데리고 농구 코트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공을 던져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형우 손에 이끌려 자유투 라인에 들어와 있었고 너 팔 멀쩡하잖아 던져봐 형우가 했던 말이 강력하게 머릿속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힘차게 농구공을 던졌지만 너무 높아진 골대였습니다. 당연히 공은 골대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우는 조금 모진 듯이 저에게 공을 다시 던지며 될 때까지 하는 거라며 저의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저의 농구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농구 골대에 공을 집어던져 넣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은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우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형우의 희생 덕분에 장애인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구나 장애인이라고 집에만 박혀 있을 필요가 없구나. 장애인도 사람이잖아 라는 당연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시내 외출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당연히 놀랐죠.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형우가 큰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어머니는 형우에게 고맙다며 포옹과 함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한국 출신의 형우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노르웨이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우가 불어넣어준 용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전국을 여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치기 전에 제 몸으로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 저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웠고 완전히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한계 또한 있었으며 제가 갈 수 없는 장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날 형우가 저에게 던져주었던 농구공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겁게 느껴졌던 공이 이제는 마음먹은 대로 던질 수 있는 공이 되었듯 형우가 주었던 희망을 상기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없어도 웬만한 곳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형우와 약속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이며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고 지금 했던 다짐의 최종 목표는 형우 너의 고향인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겠다는 약속 말이죠. 그 약속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개인 소유의 자동차도 있고요. 당연히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운전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혼자 올라타고 내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어야 했지만요.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사회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장애인이라며 모질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서 노르웨이에서는 그 어디든지 제가 갈 수 있는 영역이 되었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본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트러블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찰들에게 내가 받은 차별에 대해 설명하고 법조문에 대해서 읊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 가족들도 제가 혼자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에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이제 노르웨이쯤은 정복했으니 내가 혼자 외출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하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여행을 가보겠다고 말하니 가족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국에 혼자 가는 것은 두렵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한 뒤 다만 가족들이 도와주었으면 한다며 본론을 꺼냈죠. 가족들도 그동안 저 때문에 어디 해외여행도 못 가보고 노르웨이에만 갇혀 사는 기분이었는데 이참에 우리 가족도 한번 해외여행 가보자며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30살이 넘어버린 장애인 성인 남자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은 의미가 깊을 것이고 저희 큰 은인 형우와도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게다가 한국처럼 선진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저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무리 없이 행복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고 저희 가족은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선진국의 공항답게 역시나 저희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도착하자 전동카트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그 전동카트는 저희 가족을 맞이해주는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동카트는 안락하게 저희 가족을 공항 밖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렌터카를 예약해 놓기는 했지만 첫날부터 렌터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서 일단은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용하는 엄청나게 큰 국제공항으로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이곳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뒤 천천히 렌터카를 빌리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한국의 인천공항은 수만 명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공항이었고 한국 공항은 너무나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사실 이곳에서 렌터카를 빌려도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후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역시 직접 와보는 것만큼의 경험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렌터카를 대여했어도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서울에 도착하니 서울을 돌아다닐 때는 오히려 렌터카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요. 서울시는 노르웨이 전체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복잡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어플을 설치해서 장애인용 저상버스가 어느 시간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한국의 지하철은 제가 가본 모든 곳에 빠짐없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철에는 97% 이상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오래된 역이거나 구조상 불가능한 역 말고는 모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무와 무관하게 장애인용 리프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거대한 서울시를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런 인프라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절실한 것인데 한국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는데요. 제가 돌아다녀본 한국의 건물들은 대부분 층수가 높아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마련된 별도의 장애인용 버튼을 이용하면 문이 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는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행 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한국의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장애인 칸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쾌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한국은 최고의 선진국답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면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물 입구에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와 서비스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한 장벽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 과연 한국만큼 잘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 여행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의 멋진 곳들을 여행하고 서울의 도심지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했던 일정처럼 렌터카를 빌려 서울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회 지역으로 놀러 갔을 때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울이 좋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서울에는 모든 최신식의 시설, 가장 발전된 문물들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생각이 매우 겸손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며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점은 한국은 서울 중심의 국가라고 들었는데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 밖의 모습도 매우 훌륭했고 서울과 똑같이 편리한 시설들은 빠짐없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무엇보다도 그동안 보고 싶었던 형우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형우는 예전처럼 듬직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고 활짝 웃으며 저와 가족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안양의 호계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형우는 새로 지어진 지 2년 정도 된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아파트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고요. 부모님은 따로 한국을 여행하고 저는 형우와 함께 형우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구경 다녔습니다. 형우를 통해서 한국의 모습에 대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형우가 살고 있는 도시도 서울과 연결된 지하철들이 있고 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권 및 부동산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은 한 생활권이며 요즘 한국의 서울이라는 의미는 서울시라는 한정적인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서울 주변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서울 권역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형우의 말대로라면 한국의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번화가에도 서울의 번화가처럼 사람들로 붐볐으며 저는 역시나 노르웨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저를 피해서 지나가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신기했던 점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인식하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를 잘 피해서 걷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잡한 길거리에서도 휠체어의 이동 경로가 수많은 인파 때문에 틀어지지 않고 저는 갈 길을 곧게 직진해 나갈 수 있었어요. 형우가 밀어주는 휠체어는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크다는 생각을 했으며 한국을 여행하며 그 누구도 저에게 장애인이라며 차별을 하려고 한다던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우가 살고 있는 안양이라는 도시에서 형우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간 있었던 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등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여행할 때 먹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도 먹었는데요. 저는 특히 보쌈이라는 한국의 음식을 선호를 통해서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형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지만 저를 위해서 차를 타고 그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공사장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는 깔끔한 상가 건물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주차를 하고 서울에서 봤던 것처럼 장애인 전용 버튼들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노란색 간판을 달고 있는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소 규모는 작았지만 형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저도 입맛에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알게 된 한국의 보쌈은 미친 듯이 맛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라며 놀랄 정도였죠. 깔끔한 그릇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고 역시나 메인 메뉴 삶은 고기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져서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새빨간 김치와 함께 그것을 먹으면 고기의 풍부한 식감과 김치의 시원한 맛이 입안을 휘감으며 세상 행복한 쾌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사장님 또한 휠체어를 탄 외국인인 저의 모습이 매우 낯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내색 않고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노르웨이의 시골 지역에 갈 때마다 어느 정도 차별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장애인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호되게 그들을 혼내주고 오는 성향을 가졌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가졌고 그 수준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두고 모처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고 왔으며 저도 선호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말 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울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하던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것도 한국인 친구 형우였으며 저의 첫 해외여행지 또한 한국이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행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한국 여행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사회는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디서도 사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주었던 점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100을 주어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행은 나에게 한국이 단순히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가능성의 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접근성은 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했다.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 업무를 하면서 아마추어 장애인 농구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건전한 취미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주된 활동인 두 가지의 것들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조금은 답답한 노르웨이를 떠나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인 한국에 정착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형우와도 이와 관련된 깊은 내용도 함께 고민하기도 했고요.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보고 온 저희 가족들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사랑에 빠져버려 다시 한국에 또 놀러 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국 생활에 도전한다고 말씀드리면 놀라시기는 하겠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까지 부여된 한국 여행 너무나 최고였으며 선진국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을 모두 느끼고 온 한국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행기를 작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